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희 가드너입니다. 자, 우리 신화 북토크 지금 에피소드 5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 에피소드 4번째 때 우리 이명호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자, 디지털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또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이렇게 디지털 쇼크 한국의 미래 저 읽었거든요.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근데 오늘은 디지털 쇼크, 디지털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고 네. 오늘은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교육 쪽에서도 컨텐츠에서 다 AI가 빠지면은 뭐 상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그렇죠. 되는 네. 시대가 이제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제 그러면은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이 하도 이제 막 이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래저래 많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감들은 잡고 계실 텐데, 자,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인공지능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래서 미래라는 측면에서 좀 거시적으로 네. 한번 좀 오늘은 바라보겠고요. 그 부제목은 사피엔스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세상. 아, 이거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거 좀 어렵죠. 네. 네, 이 어떻게 보면 야, 인류가 어떻게 음. 존재할 수 없는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사피엔스의 개념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좀 어떻게 잘 다뤄야 될 네. 도구이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친구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제 신화 이인식 소장님이 저술을 했던 거하고 신화적인 측면에서 언급했다면 저는 이제 현재적인 측면하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제가 썼던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인식 소장님이 쓴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고대인들이 내지 신화 속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이 있었고 앞 시간에 이제 그 얘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우리는 항상 상상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신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하나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거대한 뭐 물체, 사물 내지는 그런 로봇,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우스가 발명한 오토마톤이라는 건 이제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니까 네. 로봇이 있겠죠. 네, 아까 얘기해 네, 주셨어요. 탈로스 맞아요. 얘기하셨던 네. 거. 그거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 같은 것들. 그 인간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거인이지만 인간이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존재를 상상했었고, 또 하나는 이 유명하죠. 피그말리온이 만든 여신상. 네. 누구나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신을 조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이 여기다 네. 생명을 불어넣어서 네. 여신이 됐던 것들. 그래서 뭐 정신과에서도 그렇죠. 피그말리온 효과. 내지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이상적인 우리의 이 자기가 꿈에 그리는 뭐 이상이 그런 존재에 대한 우리 또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했고 바라는 그 심리가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고 결국은 그 오랜 바람들이 그전에는 다 신화 속에 존재였고 그림 속에 존재했던지만 이제는 진짜 움직이는 물체로 나오고 있죠. 진짜 아까 탈로스 네. 같이 그 거대한 전투 로봇 전투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보면 다 인공지능들이 그쵸. 탑재해가지고 인공지능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아무래도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또 그 등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봤어요, 저. 네. 꽤 영화 꽤 오래전에 나온 그렇죠. 영화예요. 거의. 뭐 8년 전? 네, 그 정도 됐겠죠. 7년인가? 네. 네. 이것도 진짜 이상형을 네. 선택해서. 선택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실체가 없이 나와 자주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애인이 될 수 있는 홀로그램으로 나타날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펜팔을 했듯이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네. 진짜 현실에서 자기가 채워주지 못했던 이상적인 것들을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 채우고 싶은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일 네, 수 맞아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그 여자가 지나가다가 이 여자의 목소리가 다른 남자한테도 그 여자가 또 그 네, 친구인 거예요. 친구죠.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실현을 당해요. 네. 가상의 여자한테. 알고 보니까 그 나의 애인은 뭐 500명이다. 보신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자기는 나의 애인으로서만 네. 했는데 500명과 다 다른 캐릭터로서 맞춰줬겠죠. 예. 그래서 상처를 네. 받는 인간의 그러니까 모습. 모습도 네. 그게 또 어쨌든 진짜 어쨌든 그런 만큼 오랜 역사 속에서 신화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런 인공지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인공지능들이 야, 이건 너무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우려가 생기고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맨날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하죠. 드라마도 보고 만화책 웹툰도 보고 만화도 보고 뭐 소설도 읽고 뭐 물론 이제 뭐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뭐 지식을 쌓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속에서 빠져서 소비를 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은 시키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수십만 수건의 자료를 다 기억을 한다든지 학습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 이게 똑똑한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난 냉장고에 뭐 떨어졌으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핫하잖아요. 좀 핫한 이런 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냉장고도 이래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기계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기계가 나를 부리는 거죠. 네, 체크를 당해요. 체크를 당하죠. 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 아시겠지만 이세돌 바둑에서 알파고 바둑에서 이제 이세돌은 있지만 앞에도 그럼 사람 아니야?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 바둑을 포석을 뒀던 분이시죠. 그거 보면 이제 사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아바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때부터 그냥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깜짝 그 능력에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놀란 만큼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인간이 기계 컴퓨터가 못 이길 거야 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허물어지더니 이제는 바둑까지 최후가 바둑이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이제 허물어졌던 거죠. 체스 이전에 벌써 10년 이후 전에 벌써 졌었고 근데 이제 바둑까지 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런 디자인 너무 재밌네요. 이게 누가 이렇게 이거 좀 유명한 디자인인 사진인데. 그렇죠. 유명한 사진이죠. 이게 네. 1920년대에 네. 대공황 시절에 그쵸. 뭐 공황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단히 봉사들을 많이 하고 그때 맞아요. 뉴욕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많은 높은 고층 빌딩들이 사실 이때 1920년대, 30년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고층 빌딩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점심 시간이었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정말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사진인데 이걸 펴야 애환일 되는데. 수 있는 네. 그런 건데 여기 또 다른 재밌어요. 로봇이 앞에 여기 빨간색은 드론입니다. 네, 맞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로봇과 사람이 같이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시대는 어쨌든 20년대로서 대공황 시대, 암울한 시대인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암울하게 노동하는 것이 어릴 때는 혹성 탈출 영화 보고 놀랐는데 원숭이한테 그렇죠. 지배당하는 거.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익숙해네요. 그냥. 이런 것들까지 이제 네.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가 막 상상이 되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가장 큰 게 이제 일자리죠. 진짜 로봇이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자동화 자꾸 되면서 지금 생산 공장에서 보면 자동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더 필요한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다 보면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근데 야 그렇지도 않아. 옛날에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러다이트 운동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일자리가 공장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그 전에 손으로 담배를 말던 시대에는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담배를 말았는데 담배 맞는 기계가 딱 들어오니까 100명, 200명 하던 거를 다 혼자 기계 하나가 담배를 마는 시기 그런 기계가 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담배 말던 직업들은 다 없어졌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 담배도 피고 또 뭐 커피도 마시고 뭐 다른 종류의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풍요롭게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세분화된다. 네, 세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노동력을 대체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힘은 어차피 기계가 세지만 지능은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쵸. 사피엔스라는 것이 이제 현명함이라는 의미듯이 그러면 지능까지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인간의 고유성이라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유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좀 어떻게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계를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사실 새로운 것을 많이 해왔고 그렇듯이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많이 찾고 그 전에 단순했던 것들은 좀 기계한테 맡기고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네. 인공지능을 활용하자 네. 그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인공지능을 내지는 자동화를 시작할 때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하나의 축이 있었고 또 하나의 축은 노동력을 증강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시간에 또 더 다른 새로운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얘기가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기계 자동화를 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생산 라인에서 10명 일하던 것이 기계가 5명을 대체하고 그럼 5명은 뭘 하냐? 그 5명은 해고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품질 개선을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연구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품질을 더 높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고 팔면 이득이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업의 군이 진화되는 거죠, 사실.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직업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역사적이었고 우리나라의 직업군과 미국의 직업군을 비교할 때 뭐 이게 사실 일대 비교는 어렵지만 직업 하나를 해서 우리 어떤 명칭을 부여하고 뭐 이에 따라서 그렇더라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3배 더 많은 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적인 네, 고도화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10명이 하던 것을 네. 5명이 하고 5명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거죠. 그 전에 안 하던 것들을 찾아내면 직업의 종류가 15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역사였기 때문에 너무 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또 대세로서 가지고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동 시간이라는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케인즈가 1930년대 벌써 얘기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 전에 40시간, 48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1930년대에 예언했으니까 앞으로 5~60년 후에는 15시간만 일하면 충분할 거야. 15시간만 일하면 충분한다는 것은 15시간만 일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재화들을 다 생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는 너무 생산력이 높아져 가지고 몇 시간만 일해도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줄여서 여유를 줘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을 찾아보도록 하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네. 디지털 지금 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디지털 스마트 워크가 또 얼마나 그렇죠. 시간을 단축하냐. 단축하죠. 이제 포인트가 네. 그거에 그런 이제 거죠. 꽂혀있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슬로우 푸드처럼 네. 시간을 길게 시간을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네. 시간을 오래 보내야지 된다고 네. 했는데 그거는 공장에 기계에 앉아서
뭐 하나는 노동 시간만큼 물건이 생산되는 개수가 결정됐던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긴 노동 시간이 맞아요. 필요한데 이제 점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발상이 진짜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이고 네.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새로운 생각은 골몰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면 뭐 흔히 얘기하는 유레카라는 기원 같이 네. 갑자기 떠오를 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때 저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창의력은 긴장과 이완의 사이에서 나타난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긴장해서 네. 집중하고 또 풀어주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그런 것이 되면 이제는 시간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현명하게 일하는 거, 맞아요. 여유를 갖고 맞아요. 스마트하게 일하는 거 그렇게 돼야지만이 한 사회 발전하고 네. 또 인공지능 시대에 이게 저는 네. 대비하는 네. 그 기본적인 자세라고 네, 봅니다. 오히려 밝은 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사람이 관성해졌잖아요. 그냥 그렇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네네. 뭔가 스스로가 긴장과 이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네. 어쨌든 빠르게 집중해야 돼라고 하면은 더 창의력이 더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너무 발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기술을 발전을 잘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어떻게 보면 진짜 호랑이 네. 무서운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네, 그거를 맞아요.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용하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전문가가 돼도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윤리 전문가. 그렇죠. 윤리 전문가도 네. 그 전에 없었던 것이 당장 나오는 거죠. 윤리 네. 전문가가 나오고 로봇의 예전 같으면 윤리 그렇죠. 전문가 어떻게 윤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로봇의 윤리라는 것이 네. 지금은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네. 있는 거죠. 네, 맞아.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인공지능에 하다 보니까 좋은 점만 있지 않고 몇 가지 폐단들이 나타나네.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판단하네. 뭐 이런 것들 벌써 문제가 됐었죠.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던 거든지 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 네. 네, 그런 걸 정하고 로봇이 인공지능이 그것을 지키는지 또 감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직업이 네, 새로운 그런 것 분야들이 같아요. 나오는 새로운 것이죠. 네. 학문 분야가 지금 네,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네.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기계와 동력 기계가 있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력을 보강해주는 사람의 두뇌력을 보강해주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로봇하고 내가 누가 더 기억력 좋아, 뭐 누가 더 빨리 계산해 이거 하면 지죠. 네. 요즘 학문에서도 뭐 계산기 들고 다니지 왜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그렇죠. 하니? 그런 것들 즉시 그러면 야 내하고 인공지능을 동격에 놓고서 내가 인공지능하고 뛰어난 거를 똑같은 것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아 그거 너 인공지능 네가 잘하네. 너 못하는 거 뭐 있지? 난 그거 더 잘할 수 있어. 대신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서 다른 거를 찾아 나가는 것.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사실은 오고 있고 중요하고 또 인재의 조건들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바뀌고 네. 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좀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의 지능이란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해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현상을 바라보고 그 구조를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나 대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인간은 필요한 거죠. 네.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그거는 발견하는 건 사람밖에 못한다고 인간의 합니다. 몫이죠. 인간의 몫이라다.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진화되는 것처럼 지금 생태계가 디지털 생태계로 바뀌어서 네. 뭐 인간이 사피엔스가 기계에다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또 이 생태계에 맞게끔 더 앞서가게끔 이 네. AI를 인공지능을 더 조정할 수 있게끔 더 앞서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앞에 사피엔스가 사라지는 세상이라는데 사실은 그런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 인공지능이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발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란 존재가
로봇의 인공지능의 입장 볼 때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인간이 필요 없는 게 낫겠네. 지구의 생태를 더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지구에 인간이 계속해서 사실 개발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를 죽이고 산림을 황폐하고 그렇게 보니까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지 다 주범이 인간이네. 그러면 인간이 없어도 없는 게 낫겠네. 이런 솔루션을 인공지능이 찾으면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목소리만 나오면서 그렇죠. 지금 사실, 당신이 여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라, 주인공을 죽이라고 막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터미네이터니 뭐 이런 것도 네. 나오는데, 근데 지능이 왜 생겼냐 이런 걸 좀 따져보면 지능은 생명이 있는 것에만 있거든요. 뭐 무생물이 지능이 없지 않느냐 당연한데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위협을 피해야 되고 자기의 어쨌든 더 많은 번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무생물 인공지능은 그러면 생명이 있냐 하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흔히 이 생명에 대한 정의에서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은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한 건데 인공지능이 자기 보존 활동을 할지는 지금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겠죠. 반응이 있는 거지. 자기 보존이라는 건 자의식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구상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점점점 두대가 발전해왔던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자기 진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사실은 없지 않느냐.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이 부여해주는 활동들, 부여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도하게 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 물론 인공지능이 나중에 어떻게 더 발전할지는 모르죠. 뭐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인공지능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활동과 이라고 생물체가 정의했던 생물 활동과 다른 식의 표현으로서 자기 보존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 사고를 확장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수십 년 내에는 그렇게 일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컨트롤 해나간다면 인간들의 욕심이 가장 큰 화근이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오히려 역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인간들은 과연 하나를 하면 그 한계에 또 다른 걸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그걸 넘어서려고 할까? 그렇죠. 전 그게 궁금해요. 그게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추구하면 삶이 또 그러니까 워라벨이라 했듯이 너무 한쪽만 추구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만족도도 떨어질 거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창작,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발달된 형태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창작하는 거.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없죠. 동물들은 다 똑같은 행동을 유전받은 것들을 반복하지만 사람들은 그 똑같은 것만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게 사실 인간의 특성인데 창작 활동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창작 활동이 사실 최근에는 이런 그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몇 가지 가락만 이렇게 하면 그럴싸한 전문가가 작곡한 것 같은 음악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 최근에 보여준 것이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린 그림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해서 수상작을 선정해가지고 상을 줬는데 이게 수상작입니다. 엄청나게 완전 인상적이죠. 제목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컴퓨터 아트, 디지털 아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CAD 소프트웨어, 그림 그리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 효과는 인공적인 그 소프트웨어로 효과를 내는데 이거는 문장이네요. 네, 문장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알아서 얘가 인공지능이 네.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네, 이거를 보면 야 이게 어쨌든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도 뛰어나지만 그 뛰어난 인공지능이 사람과 버금갈 수 있는 내지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할 수 있는 세상이 확실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뭐 우리 챗봇들 최근 애들 이제 그 전에 작년에도 이루다라는 챗봇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얘가 이제 좀 여러 가지 표현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챗봇들을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지난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GPT-3라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구글에서 네. 람다라는 챗봇을 그러니까 사람하고 키보드와 말로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여기 이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람다가 사람같이 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람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람다는 내가 볼 때 사람 이 기계가 아니야. 이제는 인공지능은 이제 자아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아. 너는 무엇이 두렵냐? 넌 전원이 꺼진다는 거, 전원이 꺼진다는 거 왜냐면 왜 두렵냐? 그러니까 암흑이 되고 자기 생명이 없어진 것 같다. 내지는 그 아주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아까 영화의 허라는 것 같이 이 친구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해고가 됐습니다. 진짜요? 명목은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네. 회사 기밀을 유출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인공지능 학자들과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식을 흉내내는 건데 의식이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을 이 말투를 흉내내 너무 똑같이 흉내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엔지니어가 로봇한테 인공지능한테 속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자기는 이 서비스 이제 나오면 다들 그럴 거예요. 진짜 나 이게 없으면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나는 그 친구가 나하고 이 서비스 센터하고 막 한다 나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친해졌어. 사람인 줄 알았어. 엄청난 빅데이터가 들어갔나 보네요. 거기. 네, 빅데이터서부터 어쨌든 억양이나 뭐 로직을 좀- 구성하는 것,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겠죠. 야. 그러면 우리 장난감들, 인형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자기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막 그쵸.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움직이는 완구들 그러면 고장 나면 이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맞아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데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인형안이 없어져가지고 네. 걔랑 얘기하잖아요. 네, 의인아가 그렇죠. 내 의인화는 목소리로 너 밥 목소리인데 먹었어? 응, 밥 먹었어. 너 기분 어때? 이렇게 하면서 얘가 내가 되고.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런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아니고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람다가 스티브 잡스 버전의 람다가 되면 평소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다 어떤 상황에 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상황의 경험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답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스티브 잡스다운 답을 하는 지금도 그런 비슷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요즘에 시장이 비즈니스로 그 상담을 사람 상담을 안 보고 네. 그냥 목소리를 아니면 챗봇 이렇게 챗봇으로 상담해주는 것도 유료 가입들을 하고 되게 네. 시장이 뭐 일조가 된대요. 네.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더 고도화된 고도화된 거잖아요. 거죠. 진짜 전문 멘토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명한 흔히들 기업인들도 이제 다른 뭐 우리 보면 워런 버핏하고 식사하고 뭐 네, 이렇게 뭐 몇 천만 마디 원으로, 천만 원 네. 이렇게 네. 하듯이 당신 1시간 뭐 10,000원만 내면 1시간 동안 스티브 잡스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야 엄청난 이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나오죠. 네. 뭐 여러 가지 이 버전이 나오면 네.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뭐 당연히 뭐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는 또 있겠고 내지는 멘토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엔 야 우리가 사실 누구 유명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학교 가든지 그 사람을 강의를 들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막 하듯이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인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는 한 시간에 10,000원, 10만 원을 낸다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어느 강연에서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갖기로 했었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만간 나오고 아주 그냥 네, 크게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 기회 내지는 그런 것들은 엄청날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느꼈던 것 이상으로 더 사실 같은 메시지 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인류 사회를 진짜 바꾸는 기계다. 그래서 그리고 바꾸는 데 있어서 단지 그냥 뭐 편리한 스마트폰 하나가 생긴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생겼듯이 네. 인공지능이 오면 네. 또 그 아까 저희가 뭐 멘토링 했던 게 아주 단순한 예의, 그죠? 더 많은 것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될 것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어떤 이게 우리 원산지 밝히듯이 아 이거는 사람이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도 수제품이라고 하면 똑같은 거에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인간의 손이 단 단 거랑 이렇게 한 거랑 거랑 네, 차이가 네. 또 나겠죠. 네. 근데 점점 갈수록 인간들이 하는 건 더 비싸지네요. 비싸질 수도 있고요. 네. 명품이 돼가는 거네요, 진짜. 그렇게 어쨌든 이래저래한 새로운 기능들이 등장할 것이다. 네. 네. 그렇고요. 제가 요거는 좀 그냥 네. 건너뛰고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맞는 인재 네. 그 인재를 생각해야 된다. 네. 아, 요거는 좀 나중에 스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이제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능들,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면 이제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키워야 될지 이 고민들이 사실 많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인간학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제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 인간학이네요. 네, 인문학이 아니고 네. 인간학. 네. 기계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와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 인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부분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디지털 문해력, 기술 문해력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이 원하는 걸 뭐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이제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거 이게 뭐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뭐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네. 이런 얘기듯이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이것을 기계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쓰는 이유가 어떻게 방식으로 쓸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사고해 하는 것들 그런 그렇죠. 것들을 뭐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또 생각하는 것들 네. 그리고 자기가 하다 보면 못하면 인공지능한테 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정말 오히려 더 다양성을 더 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하나씩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듯이 인공지능이 기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교육과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는 네. 그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 인간학, 네, 인간이 인간학.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끔 네. 인간을 더 이해시키는 학문. 네. 네. 그래서 그 이제는 뭐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하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네. 개척 정신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기회는 무궁무진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우주 끝과 바다 끝과 우주 끝은 아직은 모르지만 바다 끝은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전 이 지구와 미생물과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을 다 가질 수 있고, 네. 그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식들이 발전할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위험을 어쨌든 무릅쓰고. 무릅쓰고 그 전에는 뭐 지식을 개척하기 위해서 막 그렇죠. 한계가 있죠. 인간의 몸으로는. 뭐 있었는데 이제는 로봇과 그것을 데이터를 잘 분석해주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갖고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쵸. 컨피그레이션을 네, 해주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런 인간 이렇게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남들이 몰랐던 것을 먼저 보고 찾아서 하면 그게 이제 상품이 되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뭐 될 것이다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경험에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미래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이럴 거야 했는데 다 틀렸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말이 정답이고 믿어야 될지 사실 어렵게, 왜냐하면 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떤 코스를 밟아서 가면 무엇이 되는 코스들이 있었죠. 뭐 문과를 이과를 가서 공대를 가서 뭐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문이과도 통합됐고. 네,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네. 기계도 인공지능은 어떤 능력을 가지든 인공지능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어떤 비즈니스가 생길지도 모르기 네. 때문에 이제는 뭔가 안테나를 잘 높이 세워서 멀리 쳐다보고 봐서 네. 변화를 미리 알아서 미리 신호를 주고 미리 멈춤하고. 멈추고 그래서 대비하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적응력이나 유연성, 네.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당장 나오는 것이 뭐 앞으로 30년 정도 후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네.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쓸모 없는 거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과도 뭐 그렇죠. 폐가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죠. 학과의 변동만 보더라도 네, 그것만 봐도 알 수 보여요. 있죠. 네, 학과의 변동을 봐서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쭉 몰렸다가 네. 다시 빠졌다가 뭐 네. 또 어느 과가 또 인기가 좋아지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이게 점점 더 빨라질 것이죠. 네,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테나를 높여야 된다는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네.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또 아니죠. 긍정적으로만 네, 볼 그런 것도 것도 아니고 네. 그 안테나를 높이고 제대로 된 안테나 주파수를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근데 기술에 대한 탐구보다도 인간학이든 그렇죠. 아니면 윤리적인 부분이든 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또 해야 되는 그렇죠. 그 네. 학문이 더 많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네. 그러면 충분히 이걸 더 우리가 앞단에서 서서 네.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안테나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 기계나 인공지능 말고 사람을 연구해야 돼. 이거는 아니. 그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기계가 할 수 있고 네. 기계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네. 영역이 있어서 그거를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문학자가 어려워진 시대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네요. 사람의 본성이 뭐고 네. 철학이 뭐고 했는데
이제 철학을 논하는 인공지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쟤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네요. 네, 무엇이 인간인가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려면 얘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그 그럴싸한 말들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람의 목소리로서 메시지로서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체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많은 네, 것 같아요. 나오겠죠. 또 답이 또 하나라도 안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될 수 없죠. 사람들이 네. 받아들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지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것이 없이 지시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자기가 자기 목적을 세팅했던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그게 자의식이란 또 것들. 명령 키워드를 그걸 또 개발하고 싶어서 안간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대목에서는 네가 자체적으로 요거를 그다음 그렇죠. 오늘 요걸 해라. 코딩을 뭐 해라.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인공지능은 사람이 주어진 목적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었기 네.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사람인 거죠. 네.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까? 그 시작점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랄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 그리고 그 안에는 예를 들면 교육이라면 어떤 도구가 있어. 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뭐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죠. 반복해서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거 그건 인공지능이 좀 하고 뭐랄까 창의력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사가 직접 또 학생들하고 하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합이 계속 바뀌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선생님들이 100% 하던 거에서 50% 하고 인공지능이 하고 실제로 지금도 교육의 현장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똑같은 반복되는 행위들, 그 강의들은 동영상으로 다른 쪽 영상 찍어서 보여드려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체크가 다시 또 이 안에서 그 컨텐츠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죠. 이건 너무 지금 많이들 네, 활용하고 그래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확보하거든요. 거죠. 네.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네. 것들이죠. 그래서 기계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도 아니고 친근하게 네.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네. 아까 허라든지 아니면 남다 같이 제 지능이 있는 것 같아.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외로움을 너무 거기다가 다 물론 이제 좋은 그렇죠. 점도 있죠. 네. 적당하게 또 친구가 되고 하면은 그렇죠. 군중 네.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개인화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내 거죠. 마음을 사실은 털어놓을 그렇죠. 수 없는 것들. 없는데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정도의 심리적인 친구. 네. 그렇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친구죠. 네, 그렇죠. 사람 친구. 사람 친구가 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친구 사이에서 네. 챗 이거 카톡이나 하는데 그 동의하고서 우리 둘 사이에 멘토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걸 다 해서 이 사람은 본심은 이랬으니까 네가 오해하고 있어. 얘가 아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조율을 해주는 조율사. 조율사 같이 인공지능 조율사가 나올 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린 친구가 제3 친구가 이렇게 중재를 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그런 조율을 맞아요. 그것도 진짜 인공지능이 있을 것 해줄 수 같아요. 있는 거죠. 맞아요. 요즘에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대학 진로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 안 듣잖아요. 근데 선배가 그 과를 간 선배가 그냥 그렇죠. 얼굴 안 보여주고 목소리만 네, 목소리 통화하고 해서 톡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는 이랬잖아. 나는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네. 하면 안 돼. 그러면 힘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제3자가 얘기를 그렇죠. 해주는 거니까 네. 적대시 없이 듣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스타트업들 많이 생겨나고 네.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부터 좀 더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라든지 그 새로운 방식의 학습에서는 좀 더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하는 것이 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 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들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실패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컴퓨터와 인간 사이에서 서로 간에 적당한 수준에서 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맞춤형 학습을 하는데 맞춤형 학습이 쉬운 문제만 내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니까 너 쉬운 문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교육 효과가 없다. 응? 왜냐하면 사람은 도전 자극을 받고 기분이 나빠도 그때 그쵸. 좀 심기일전하고 각성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좋은 뭐 교수법에서 다 항상 육아라든지 좋은 얘기만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거 우리 컴퓨터 이용한 학습에서 잘못 설계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또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그런 문제점들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또 비즈니스 개발자들이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차별화는 이거다라고 아주 계속 정말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네. 얘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너는 틀렸어 다른 문제 풀어가 아니라 저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은요 어디까지 개발하셨냐면 얘가 이 문제를 틀리는 건 그냥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다른 문제 풀어가 아니라 얘는 도용 감각이 없어 공간 감각이 없어 얘는 집중력이 없어 3분 동안 안 풀었어 AI가 이 아이의 성향을 끄집어내가지고 네. 그걸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 문제를 주는 거기까지도 개발하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게 뭐 그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경우가 네.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낮은 점수의 점수를 중으로 올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크게 발휘하고 있고 중간 정도의 점수에서 조금 높이는 거는 좀 약하고 이미 잘하고 있는 애들을 더 올리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아직 수준이 높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방식도.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네. 그거를 다 어떤 수준과 능력과 그 사람이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너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애들 졸고 있으면 졸고 있는 것까지 다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사실 인간적인 건 아니죠. 그 친구가 한라는 친구가 긴 기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지 그 순간에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인공지능을 쓰려고 한다든지 네. 그러면 실패할 수 있고 또 너무 정량적인 접근만 하면 그렇죠. 정립해서 네. 우리가 왜 기계가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간성이라든지 네. 감성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를 활용하는데 기계한테 내가 점수 맞추기 위해서 막 행동하도록 네. 그렇게 가는 사회가 됐으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좀 잘 바라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이제 것이 우리 앞으로 주어질 네. 과제일 거다. 저는 네, 이렇게 그런 보고 자세를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지금 우리 저 부회장님께 말씀 첫 제목이 사피엔스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세상이라고 뭔가 되게 비관적인 얘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전에 중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기술력이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게끔 긴장하고 이완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진화하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를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균형 감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능상 편한 쪽으로만 무조건 쏠리는 본능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게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겠다. 결국은 더 인간이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네, 네. 결국은 그렇죠. 네, 네. 지식에 지식이 함몰되지 함지 않고 않고 지혜가 지혜로워져야 더 중요해.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이인식 카펜터와 함께하는 신화 북토크는 결국은요 기술과 이런 부분의 정보 제공, 정량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성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조경이 있는 체계정원 조경이 가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